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주제, 정말 묵직하면서도 동시에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희도 생각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자료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졌습니다. 인간의 징후를 없애고 제노사이드 같은 끔찍한 비극을 완전히 막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점을 파고드셨어요. 그 로버스 케이브 실험이나 점 추정 실험 같은. 네네, 고전적인 심리학 연구들이죠. 그걸 근거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편견이 사실은 후천적 학습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셨죠. 맞아요. 일시적으로 협력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근본적인 분열 성향 자체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현대적인 문제. 아, 기술 문제. 네, 바로 미얀마 로힝야 사태에서 드러난 페이스북의 역할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거대 기술 기업의 알고리즘이 오히려 인간의 이 어두운 본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예방이란 말은 그저 공허하고 순진한 이상에 불과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한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당신의 그 회의론이 왜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실험들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로버스 케이블 실험이잖아요. 맞아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아이들을 여름 캠프에 데려와서 그냥 독수리팀, 방울뱀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을 뿐인데 순식간에 그냥 막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는 적대감이 생겨났죠. 네, 그 실험은 정말 상징적이죠. 심지어 그 적대감을 해소시키려고 일부러 버스를 고장내고. 아, 맞아요. 다 같이 힘을 합쳐 밀게 만드는. 네, 그런 공동의 목표를 줬을 때만 겨우 일시적인 협력이 가능했어요. 그전까지는 뭐 영화를 같이 보여줘도 자기들끼리만 앉고 그랬다면서요. 네, 식사도 따로 했고요. 우리 편, 남의 편이라는 소속감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더 황당한 실험도 있었어요. 그 점 과대 과소평가 실험. 아, 그거요? 화면에 찍힌 점 개수를 어림짐작하게 하고는 실제와 아무 상관없이 무작위로 너는 과대평가자 그룹, 너는 과소평가자 그룹 이렇게 딱지를 붙여줬어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으로도요? 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기 그룹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려고 하더라는 거죠. 허. 칸덴스키와 클레 두 화가 그림 중에 뭐가 더 좋냐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기준으로 나눠도 결과는 똑같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네,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건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 즉 편 가르기가 우리가 어떤 나쁜 사상을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 뇌의 기본 설정, 디폴트 모드, 일종의 운영체제에 가깝습니다. 기본 설정이요. 네, 복잡한 세상을 마주했을 때 뇌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원초적인 인지적 지름길인 셈이죠. 아프리카 초원에서 저 멀리 다가오는 무리가 우리 부족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경쟁 부족인지. 네, 그걸 1초 만에 판단하는 능력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유리했겠죠. 그렇겠네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편견을 없애자거나 증오라는 감정을 뿌리 뽑자는 목표는 인지과학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희망에 가깝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회의론은 비관적인 투정이 아니라 이 구조적 현실에 대한 매우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인간 뇌의 기본 설정은 편가르기고 이건 사실상 바꿀 수 없는 상수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원초적인 본능이 21세기의 기술, 특히 소셜미디어 알고리즘과 만났을 때, 아,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 네, 당신께서 지적하신 미얀마 로힝야 사태가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보여주죠? 네, 그 사건의 구조를 뜯어보면 문제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네, 첫째,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악이 아니라 수익이죠. 수익이죠, 수익. 그리고 그 수익은 사용자 참여, 유저 인게이지먼트를 극대화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용자가 단 1초라도 더 앱에 머물게, 스크롤을 내리게 만드는 게 그들의 지상과제예요. 그렇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로 발전된 AI 알고리즘이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배웠을까요? 인간이 어떤 콘텐츠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지를요. 안타깝게도 그건 합리적이고 차분한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분노, 공포, 혐오, 경멸 같은 아주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감정을 담은 콘텐츠, 이런 것들이 사용자를 훨씬 더 오래, 더 깊이 붙잡아 둔다는 걸 AI가 발견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AI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나는군요. 네, AI에게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어요. 없죠. 이 콘텐츠가 특정 소수민족을 벌레나 동물에 비유하며 비인간화하고 그 결과가 현실 세계에서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계산하지 못합니다. AI의 목표 함수, 즉 유일한 존재 이유는 참여도를 높여라 단 하나였거든요. 그 옆에 단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폭력을 조장하지는 말 것이라는 그런 두 번째 명령은 아예 입력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AI 입장에선 증오 콘텐츠가 사람들을 더 오래 붙잡아두는 가장 효율적인 연료였을 뿐 네. 그게 불러올 끔찍한 결과를 비용으로 계산할 능력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악의를 가진 AI가 로힝야족을 해치자라고 결심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훨씬 더 무서운데요. 정확해요. 이건 AI가 사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설계한 참여 극대화라는 단일한 단순한 목표가 네. 다른 모든 사회적 가치와 비용,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건강성이나 소수자의 인권 같은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폭주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의 주주가치 중심의 수익 모델 하에서는 AI를 증오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치, 경제적으로 그럴 유인이 전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인간의 뇌는 원래 편을 가르도록 설계되어 있고 거대 기술 기업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군요. 네. 솔직히 듣다 보니 굉장히 암울하게 들립니다. 이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결론도 결국 포기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그냥 이 비극이 반복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자료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관점의 전환이요. 네.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요? 제노사이드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아하.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에 가깝다는 게 명백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요? 네. 훨씬 더 정확하고 생산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노사이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사회에 내재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까지 줄이고 어느 결정적인 지점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가? 그건 마치 질병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하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현대 의학이 암을 대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해요. 암이요? 네. 의사들은 인체에서 암세포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기 진단 시스템을 만들고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치료법을 개발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끈 불씨가 숲 전체를 태우는 대형 참사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걸 비극 관리, tragedy management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극 관리. 비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을 삼키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기술이죠. 비극 관리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네요. 막연한 이상 대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지점, 우리가 개입해서 그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는 지점은 정확히 어디일까요? 우리와 그들이라는 본능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집단 학살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몇 가지 뚜렷한 인지적, 사회적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 경로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디에 댐을 쌓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류, classification입니다. 우리와 그들로 세상을 나누는 거죠. 이건 앞서 길게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기본 설정이라 사실상 피할 수 없고요. 네, 그건 불가피한 상수라고 했죠. 두 번째 단계는요? 부정적 정서 귀속, negative emotional valence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그들은 나쁘다, 열등하다, 더럽다 혹은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단계죠.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거네요.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느 사회에나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존재하니까요. 여기까지는 아직 위험하긴 하지만 곧바로 학살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도덕적 정당화, moral justification에서 모든 것이 갈립니다. 도덕적 정당화요? 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므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사회를 정화하는 신성한 활동이다. 라거나. 우리가 먼저 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해칠 것이다. 이건 생존을 위한 거다. 뭐 이런 거요? 바로 그거죠. 증오가 정의의 탈을 쓰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게 결정적인 분기점이라면 우리가 개입해야 할 곳은 바로 이 3단계 아닌가요? 그런 도덕적 정당화 논리가 퍼지기 시작할 때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3단계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신념의 형성, 즉 도덕적 정당화 자체를 완벽하게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회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네, 진짜 비극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시작됩니다. 네 번째 단계, 바로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입니다. 제도화요? 네,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적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주류 언론이 공공연하게 증오를 선동하기 시작하고 군대나 경찰 같은 국가의 폭력기구가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 동원되는 단계입니다. 개인의 머릿속에 있던 혐오가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과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순간이군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물리적 제거, 즉 학살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개입해서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지점은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그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증오가 사회의 법, 미디어, 군대 같은 제도를 통해 공식적인 정책으로 승인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점이군요. 네,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편견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 편견이 국가의 총과 칼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 해본 관점이네요. 그 차이가 실로 엄청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혐오 발언이 존재하는 것과 그 혐오를 근거로 국가가 특정 집단을 체포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온라인에서 분노가 퍼져나가는 것과 그 분노를 기반으로 국가가 특정 집단을 제거하는 정책을 공식 승인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고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간의 본성을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오만한 목표죠. 대신 그 위험한 본성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문턱, 네. 최대한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문턱이라는 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폭력 선동은 명확히 금지하는 법체계,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언론 환경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 문턱이자 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노사이드가 결코 한 사회의 합리적인 정책 선택지나 어쩔 수 없는 필요 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 논의를 정리해보자면 우리와 그들이라는 인간의 인지적 본능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현재의 기술 자본주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당신의 통찰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는 제노사이드를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한 사회의 정상적인 정책 선택지로 제도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비극을 관리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청취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톤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이 모든 논의를 막을 수 없는 편견, 하지만 막을 수 있는 잔혹행위, unpreventable bias, preventable atrocity라는 학술적 태제로 정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네. 이 관점에서 지금 당신이 발딛고 서 있는 이 사회에서 그 막을 수 없는 편견이 막을 수 있는 잔혹행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문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가장 중요한 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